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허철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선생님들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좀 너무 전문적이어서 사실은 저도 좀 생소한 것들도 많고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것 같은 내용들도 좀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일어났을 때 과연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의 한문과 한문교육 이것은 어떻게 될까? 또 대학에서 한문학과나 한문교육과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처음에는 선생님들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외국어 학습의 위상변화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사실 한문이 오랫동안 우리한테 쓰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인 것처럼 우리 언어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한문은 외국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언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글자의 쓰임도 다르고 그다음에 문장 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다라고 봤을 땐 사실 외국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요. 제가 아이하고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 2008년 정도 됐을 때, 한 4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아이가 이 만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약간 졸려시키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만화 영상 보고 그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ime for lunch in a cup. 우주 여객선 액션호에서 생존해온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정해준 식사를 하고 정해진 옷들을 입으며 정해진 일정만을 그대로 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자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지구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게 되었죠. The surface of the world is distinct from the sky or sea. 그건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 지구에 돌아갈 때까지 우주에서 생존하라는 그 말만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의자 위에서 시간을 때우며 생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이지만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On the axiom, you will survive.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Must follow my directive. 이 작품의 모든 등장인물은 단 두 부류, 오직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와 명령 이외의 행동들도 할 줄 아는 존재로 나뉩니다. 그리고 액션호의 시스템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을 고장난, 즉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로 분류하거나 그들을 체제 유지에 위험이 되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aution. Rogue robots.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한 쪽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어진 명령과는 다른 행동인 고물 수집을 하지 않았다면 지구의 기적처럼 다시 태어난 생명은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압축 처리되어 버렸을 것이었고, 선장이 시스템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인간들은 영원히 지구로 돌아가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작품 속에는 바이엔 나즈라는 초거대 기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 이름에 걸맞게 초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곳인가 했더니 에너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원래는 정부의 역할인 화폐 발행까지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정부가 된 바이엔 나즈가 자신의 국민, 즉 전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기쁨을 누릴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려진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이엔 나즈가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최대 미덕은 최대의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조금씩 자신들의 감각을 마비시켜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세상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어쩌면 그건 우리의 현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눈앞의 것들을 소비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그 외의 세상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죠. Time. 2008년에 픽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저도 봤었고요. 아이가 하도 좋아해서 수십 번은 보고 왔습니다. 그걸 그때 볼 때만 해도 사실 별 느낌 없이 보다가 최근에 다시 이 만화영화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가? 늘 소비를 하고 있고 구글 시내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거기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도 또 거기에 대항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플랫폼에 의해서 우리는 운영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늘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스턴에 이제 딴 일이 있어 갔었는데 지하철 광고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Be more human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인간다워지자. 그 광고는 무슨 광고였냐면 그 헬스장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인간다워지자 이 얘기는 좀 더 움직이자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뚱뚱 있지 말고 좀 날씬하게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데 4차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로 들어와 있고 그 들어와 있는 것들 가운데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체감하든 체감하지 못하든 간에 내가 이미 젖어 있어서 그것조차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결국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고 뭔가 좀 더 편해지고 조금 더 갖고 싶고 욕망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환경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듯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욕망 충족을 하게 되고 욕망 충족을 통해서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쾌감과 만족감, 행복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우리 욕망을 채워줬기 때문에 곧 배고팠을 때 먹을 걸 먹어서 내가 배가 불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네, 방금 같이 제가 들고 있는 프레젠터도 만약 이게 없으면 저기 키보드를 눌러야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터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들이 어떤 도구로부터 어떤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한 그래서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 중에 대표적인 기계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인간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주고 인간의 노동력을 확 줄여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탁기죠. 빨래하는 거를 얘가 대신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빨래를 하기 위해서 밥을 하기 위해서 온갖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버렸는데 우리는 지금 세탁기에다 뭔가 집어넣고 세탁기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뭔가 다른 걸 또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편하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에게 부족한 게 있죠. 그 부족한 게 뭐냐면 빨래가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빨래를 말려야 되고 빨래를 개야 되고 그걸 넣어야 되고 이거 여전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CES 가전 박람회에서는 이러한 기계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폴더메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아마 내년쯤부터 시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빨래개를 하고 아빠가 빨래개를 하고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요. 빨래를 해줄 뿐 아니라 빨래를 전부 다 말려서 개에서 나옵니다. 지금 주름 없애는 거 보이세요? 이 시간 동안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계 나오면 다 구매하실 건가요? 아마 구매하시겠죠.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무조건 다 구매한다고 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죠. 자, 다음 이 영상은 아마 TV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AI 스피커들도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기러기 1년차
아리야. 누구를 만났다. 가스 차단기가 열려 있어요. 야, 그런 건 네가 좀 잠궈. 아리야. 가스 밸브 잠가줘. 아주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는 들은 척을 하네요. 시키는 주제에 아빠는 고마운 줄을 모른다.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 근처를 조심하라. 야, 나 오늘 낚시하는데. 회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열심히 돈 버셔야죠. 아, 그러세요? 말을 하나. 어느덧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친다. 아리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서 인간과 기계의 대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분명히 개인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개인화돼서 이 아리의 목소리가 이제 바뀌겠죠. 제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쓰는데 내비게이션 목소리를 제가 남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참 취향 독특하다. 여자 목소리를 왜 남자로 바꾸냐? 전 여자가 싫어요. 이거 바꾸는 거죠. 개성화, 개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목소리가 만약에 제 와이프의 목소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싫으시다고요? 싫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기뻐질 수도 있겠죠. 이런 개별화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그것들이 기계에서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술을 만들까요? 이게 인문학적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외국어학습은 크게 변합니다. 크게 변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과 교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수단은 언어였는데 그 언어에 있어 특히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을 단절시키기도 하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탑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 근데 바벨탑 이전 시대로 돌아갈 일은 없죠. 사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외국 학습의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학습의 도구를 해서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기계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는 전부 다 학습이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의 측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기계가 발달하고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이런 발전들이 조금 다른 측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계에 의해서 양자가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번역기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두 아이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그리고 헤드셋을 통해서 각자의 언어가 실시간으로 통역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Yes. Do you live in a capital city? Sí. ¿Estás cerca de Seattle? We are very close to Seattle. Are you in Mexico City? Sí. ¿Estás en Tacoma? Yes. Very good guess. Gracias. 이 두 아이가 예전 같은 지금 같은 상황이었을 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미국 하버드의 예일의 어떤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그만큼 영어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 헤드셋 하나만 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어로 강의라든 스페인어로 강의라든 중국어로 강의라든 독일어로 강의라든 내 귀에는 한국어로 들립니다. 또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자동스럽게 번역돼서 그들에게 번역돼 나아가죠. 그러면 사실은 외국 학습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번역이나 통역가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많은 교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문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죠. 만약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시대를 거부할 건가? 그리고 반대할 건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는 아직도 아날로그적 삶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아까 오전에 이제 발표하실 때 보여줬던 부담 같은 프로그램들이 아날로그 삶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죠. 혹은 나 이런 시대 안 살 거야. 난 원 시대가 더 좋아. 지금에 만족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을 하거나 혹은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낙관주의적인 태도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하는 운동들은 사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러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됐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네오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계를 부수고 컴퓨터가 없는 시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지 않는 시대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는 원래 일본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홈페이지가 기계 번역에 의해서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계가 번역하게 되죠. 네, 구글이나 팝하버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나는 이번 발표 사회를 담당하였다 라고 했더니 구글과 팝하버가 그에 따른 번역을 해줬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규칙 기반이든 통계 기반이든 하이브리드 기반이든 인공지능 기계 번역이든 어떤 번역이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번역의 시대로 갈 것이고, 이 번역 안에는 외국어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축소할 것이고 언어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어 교육은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지만, 이것들을 만들고 제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고전어, 한문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구글사에서는 지금 라틴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현대한 영어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바뀌는 것 보이시고요. 밑에 보시면 한국어로 바뀌는 것 나옵니다. 물론 이런 번역의 차이가 나는 거는 그거는 그 데이터가 얼마큼 축적되어 있느냐, 그 아까 말씀드린 패러럴 코퍼스, 병력 코퍼스가 얼마큼 축적되어 있느냐, 그 데이터 양에 따라서 번역의 질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에서 고문, 문헌문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지요. 문헌문이 현대한어, 현대 중국어로 바뀌는 그러한 번역기의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미래 사회라면 현재의 다양한 직업군이 교체 혹은 소멸될 것이고요.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 임계점이라고 얘기할 때 2045년 정도를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인간의 지능 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 사회 구성원의 80%는 기본 임금을 받고 복지가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사회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본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지금 올해 초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80만 원 정도의 기본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45년이 되면 한국 같은 사회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 80% 사람들에게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기본 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 사회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사회 구성원의 20%가 주로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이런 사회가 되면 80%의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결국은 인문학적 자산학들을 통해서 창조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혹은 20%의 혹은 80%의 그 사람들의 인문학적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융합형 인재가 우리에게 필요해지는데, 그 인재는 한문 독해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서 한문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해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와 한문을 인문학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나뉘어져서, 중요한 건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배울 줄 아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창조적 지식 창출과 평균 지식에 활용해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한문학에서 혹은 인문학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죠. 중국의 청와대학에서는 2010년부터 중국 어문학과 안에서 그 계산기, 코퍼스 관련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전산 언어학 관련된 모든 과목들을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이수하게 필수 과목으로 정해서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중국 어문과 그러면 중국어와 전국 문학만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이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들은 이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고요. 한국외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18년 1월부터 영어학과의 명칭이 ELT 학과, 그래서 Language Technology라고 해서 올해 교수연을 뽑을 때도 전산 언어학 전문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학과 안에서 영어학을 하는데 전산 언어학이 필요 있어? 기술이 필요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는 사회과학을 썼던 방법, 자연과학을 썼던 방법, 혹은 공학을 썼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영어학 방법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변경되고 있으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20%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그것이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문학과 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왔던 문화기능의 탐구라든가 혹은 그 고전 번역 이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구화시켜서 전산화학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연구의 성과를 또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다 보면 당연히 학과의 명칭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안에서의 변화까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다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적 교육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문교육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이야기가 모든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인데 당연히 한자를 알아야지, 한문 당연히 배워야지, 예전 한문이 필수 교과가 돼야 되고 한자를 다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미 시대가 변했으니 이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를 위한 교육, 그리고 우리는 선택 교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인정한 점에서 출발하면 한문교육은 한자교육이나 한자교육의 필요성 쟁론과 같은 좀 미시적 관점이나 쟁론에서 벗어나서 언어교육에 기반한 인문학교육, 특히 동아시아 인문학 교육의 역할을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미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교육과정의 재편입니다. 그 안에서는 당연히 연구 방법의 변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오늘 계속 얘기하셨지만 집단 지성의 구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위키도 사용하고 또 다른 SNS 사용하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역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들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엔 당연히 기술의 도움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디지털 인문학적 사고와 역량의 확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평가 방법을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평가 방법을 보시면 수능 문제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 한자를 얼마큼 알고 있고 한자를 얼마큼 알고 있고 한문도 얼마큼 할 수 있을까의 문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만이 담기는가, 철학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등등과 같은, 이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IB 시험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시험으로 조금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곧 사고력 측정의 방법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문 해석에 기초한 인문학 사고력 측정으로의 변화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국제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IB 제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B 제도는 이미 꽤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공통된 교육과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있고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6개의 섹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걸 보시면 랭귀지 오케이션에 보시면 모던 랭귀지와 클래시컬 랭귀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라에서 다 소멸되었고 거기다 라틴어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런 인터내셔널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클래시컬 랭귀지라고 해서 라틴이나 혹은 클래시컬 그릭 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을 서양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정을 이수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이 이런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제가 지금 평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페이퍼 1, 페이퍼 2 리서치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페이퍼 1과 페이퍼 2라고 되어 있는 걸 잘 보시면 여기에는 한문 독해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한문 독해를 얼마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한문 독해를 하고 난 이후에 한문 독해를 한 A 문장과 B 문장을 통해서 이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철학적 가치나 문학적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따라서 한문이라는 고정의 특성과 창조 사고를 같이 인정하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교과의 다국적 운영을 통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우리가 일단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문을 국내가 아닌 세계인의 선택 과목으로 위상을 전환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시점, 공간에 놓지 말고 우리가 좀 전 세계적인 어떤 과목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평가 과정, 그리고 그것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미 제기가 됩니다. 사실 IB 안에서도 그런 것들은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B
에서 인정받는 학교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적인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고 1차, 2차, 3차의 검토를 또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여 있고 연수가 또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학문이라고 하는 국학 그리고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외부의 것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어세스먼트 자체를 평가 자체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인문학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인문학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더 부흥시킬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점점 조금 더 확실하게 인간다워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국은 인간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통계 기반에 의해서 움직여서 그것들이 90%가 맞고 95%는 맞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문학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인문학은 다양한 겁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 번역을 통해서 95%가 맞게 번역이 됐어. 하지만 내가 번역을 해놓고 나서도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의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도 결국은 인간의 역할이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결국은 전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의 선진 사례도 좀 참고해서 그러한 분야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친 발표 하느라 했는데 선생님들 너무 피곤하게 해드린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